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단원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5단원도 4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행정상의 손해 정보고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만한 논점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좀 읽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중에 손실보상이고 332페이지 손실보상의 내용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들고 이 공부한 부분만 밝게 해서 암실 상태로 만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손실보상의 내용 첫 번째, 헌법 제23조 제3항 완전보상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상의 기준에 대해서 헌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헌법 23조 제3항 보면은 쭉쭉쭉쭉 나가가다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라고 해놨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판례는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완전 보상이라는 단어를 판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죠.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행정청이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 같은 것을 이제 수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 땅값이 확 오르죠. 그럴 때 그 사업 때문에 땅값이 오른 부분을 바로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전상 의미는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주변의 지가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 상승으로 생기는 이익 부분을 바로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면은 어디에서 뭐 어떤 지자체가 그쪽을 택지 개발한다더라. 그럼 그쪽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확 오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말하는 개발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 보상 범위에 포함이 안 돼야겠죠. 그렇죠? 그 땅값 오른 것까지 보상을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가 판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 이익은 보상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보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결국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내용과 절차, 그리고 불복 방법, 이 부분들 오늘 배울 건데 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이따 중간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보상법의 토지보상의 기준 중에서 이제 공용 수용부터 보는 겁니다. 수용은 거두어 들여서 사용한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 원래 소유주들이 개인들이 있겠죠. 그 개인들에게 땅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 행정청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택지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수용이 있고요. 수용은 이제 땅을 거둬들이는 거고,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제한, 그래서 다른 그 개인들의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토지 수용, 사용, 제한 순서대로 나오죠. 그걸 잠깐 설명드린 거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용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 산정 시점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일단 협의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 이제 재결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토지 수용의 일반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져왔는데, 뭐 칸수로 보면 여러 개가 보이겠지만 이 파란색 네모 앞에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파란색 내용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험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그 앞의 내용은 그냥 안 봐도 된다라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네모 박스 보면 첫 번째가 사업 인정이라는 게 있죠. 이 사업 인정을 기준으로 그 앞에도 협의가 있고 뒤에 수용 재결 사이에 협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사업 인정 이후 수용 재결 전에 그 협의가 우리가 공부하는 협의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사업 인정 전에도 협의가 있어요. 이 사업 인정 자체가 하나의 여러분 그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인정부터 실질적으로 좀 머리가 아플 일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사업 인정 전에 뭐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우리 학습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업 인정 전의 내용들은 뭐 물론 이제 절차상으로 의미는 있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나중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 인정 전의 협의 같은 경우는 우리 택지 개발하는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좁아가지고 10가구 미만의 그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사업 인정 전에 협의가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사업 인정은 그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인정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그 큰 우리 회사들한테 맡길 수도 있다 했죠. 그런 사업 시행자가 개개인의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가격을 협의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협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맡깁니다. 이 뒤에 재결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는 우리 행정청 같은 국가기관의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무슨 위원회? 여기서는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리는 결정을 보통 이제 뒤에 재결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내리는 것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재결하고 여기 재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수용 재결이라고 하고요. 뒤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은 이의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용 재결과 뒤에 있는 이의 재결이 뭐가 다른지 이따 자세히 배울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사업 인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럼 이제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절차만 지금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보상액 산정 시점은 서로 협의가 잘 됐다. 그럴 때는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협의가 안 돼서 재결로 넘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수용 재결이겠죠. 그 수용 재결일 때는 수용 재결 결정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라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간혹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그러면 이 보상액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호가는 이제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이죠. 그 가격으로 하다 보면 너무 일률적이지 않고 난리가 나겠죠. 부르는 게 값이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보상액을 산정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도 시험에 간혹 나와요.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통 판단하는 게 기준이라고 했는데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보상 가격이 결정됐다. 그럼 그것만으로 그 보상이 위법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준은 공시지가로 하지만 그 땅의 위치라든가 그 땅의 뭐 지형 또 그 땅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공시지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낮다고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객관적 가치를 보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때 제가 작가를 대상으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가치를 그 땅에다가 녹여가지고 나는 그 정도 보상을 원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객관적 가치 보상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 배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라는 그 규정 자체가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일 그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 사업 인정 고시가 나버리면, 고시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가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러면 지가가 올라가겠죠, 땅값이. 근데 그런 거를 당연히 배제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 고시일 그 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조문에 나와 있고 그런 조문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의 합헌이다. 누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겠죠? 누가? 그 땅값 주인들이. 그죠? 땅의 주인들이 아니 우리 사업 고시일 전에 공시지가로 이런 보상을 산정한다는 건데 헌법에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땅값이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데 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다 합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해당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있었다. 지금 이 공공사업 때문에 땅값이 오른 건 당연히 배제하지만 이 해당 공공사업이 아닌 그 전에 다른 사업 때문에 땅값이 좀 올라 있었다. 그런 건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왜냐? 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오른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반대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그 전에 있었다. 우리가 보통 문화재 보호구역이 그쪽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건축 같은 걸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되게 제한이 많이 생기죠. 그럼 당연히 땅값이 좀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는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땅값이 다른 사업 때문에 좀 더 올라 있을 때를 가정했다면 여기는 다른 사업 때문에 땅값이 더 떨어질 때에도 역시나 그대로 공시지가 기준은 사업 고시일 전 해당 공공사업은 배제를 하되 그거랑 관련 없는 공공사업이라면 그대로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용 수용 다음에 사용 제한이라고 있어요. 공용 사용도 적정 가격으로 그냥 보상하면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공용 제한 같은 경우는 내 재산권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법도 토지보상법에도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입니다. 나. 토지 이외에도 내 재산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장을 하냐라고 했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등 물건,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면 되고요. 농작물도 있고 흙, 돌, 모래, 거래 가격에 따라 보상해 주면 됩니다. 분묘는 이제 이장해 주면 되겠죠. 그 조상님들의 묘 같은 경우는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 또 권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던 어업권이라든가 아니면 광업권처럼 석탄을 깼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광업권이나 어업권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나 예상, 수익, 그리고 거래 가격 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업 손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해당 토지에서 또는 그 건물 안에서 자기가 식당을 했다거나 이런 영업상 어떤 수익을 얻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서 식당이나 영업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영업 손실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정한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판례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가끔 좀 어려워하시길래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이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기준은 자, 영업을 폐지, 더 이상 영업 자체를 못하는 거죠. 영업의 휴업은 다른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이전하는 동안 쉬어야겠죠. 그래서 그 휴업 기간 동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이 뭐냐? 실제로 이전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해당 영업을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제 휴업이 되겠죠. 왜냐면 옮기기 때문에 그 옮긴 기간 동안만 휴업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보상해 주면 되니까. 근데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영업을 폐지시켜야 돼서 그 폐지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 자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서 미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투자한 비용도 따져서 보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투자한 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얼마를 벌 것인지도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밑에 판례는 제가 최신 판례여서 그냥 집어넣어 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인정 고시,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있죠? 고시. 그 고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사업 인정 고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인정 고시 자체는 단순 절차적 요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 손실 보상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인정 고시가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그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진 않다.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은 이런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를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업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농업 손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농업을 하는 경작자에게 보상을 하는 거지, 만약에 경작자와 땅의 소유주가 다르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농업 손실 자체는 농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손실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주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농지 소유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럼 어찌됐건 그 거주도 이제 뺏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거주자, 실질적인 소유자와 또 실제 경작자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조문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또 임금 손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다른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서 보상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자녀지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좀 어렵지 않은데 이따 자녀지 뭐 수용 청구, 뭐 매수 청구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지는 쉽게 말하면 짜투리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수용이 돼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설계도 하고 뭐 토지 이렇게 잘라보고 했겠죠. 그랬는데 내 땅이 100평인데 내 땅 100평 중에 일부만 수용이 됐어요. 그럼 100평 중에 뭐 30평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70평은 내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야겠죠. 근데 솔직히 100평을 다 가져가서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낫지, 애매하게 70평이 남아서 땅을 뭐 이렇게 정확히 또 잘 잘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잘라가게 되면 나는 딱 반듯한 사각형이면 건물도 짓고 할 텐데 약간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100평짜리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서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원래 100평이었는데 30평을 뺏겼어요. 근데 100평이 만약에 쉽게 보기 위해서 좀 금액을 올려가지고 평당 1억으로 봐서 10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30평을 수용당하면 나머지 70평은 7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땅 모양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자녀지의 가격이 30억으로 감소해버렸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30평은 30억 보상을 받았는데 70평 같은 경우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데 70억을 가치가 30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나는 40억을 손해보게 된 거죠. 그럼 열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또 손실이 있을 때, 또는 그 자녀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시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랑 붙어 있는 곳에 그 30평을 내가 수용당했다. 그럼 나머지 70평의 건물을 지으려면 추가적인 도로를 설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녀지 보상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는 억울하니까. 30평 뺏긴 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70평도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 또는 도로가 이제 멀어져 가지고 도로까지 놔야 된다. 그럼 보상해 줘야 된다는 조문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자녀지 가격 감소분과 자녀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자녀지의 가격보다 오히려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다. 예를 들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아까 뭐 70억 중에서 30억이 돼서 40억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비용이 100억이 넘어가 버린다. 보상해 주는 것보다 뭐가 더 낫겠어요? 그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자녀지 가격보다 더 커졌다.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자녀지를 차라리 그냥 사버리는 게, 70억 주고 사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자녀지를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바로 자녀지 보상 조항입니다. 아시겠죠? 짜투리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녀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녀지 보상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331페이지 어제 배운 내용 중에서는 이제 공공용물을 주민들이 잘 사용해 왔다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사용에 제한이 됐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가 제한이 됐다, 이랬을 때는 특별한 희생이 됐을 때에만 보상을 받는다고 했었죠. 사회적 제약일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보상을 못 받는다 했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자녀지예요, 자녀지. 내 땅의 일부가 이미 수용이 됐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실제로 그 나머지 땅도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 땅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제 배웠을 때는 땅값이 단순히 떨어진 것 자체만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된다 했었죠. 그게 사회적 희생이
사회적 제약에 해당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짜투리 땅이니까. 잔여지 보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331쪽이랑 비교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또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했을 때만이 잔여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잔여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땐 여기서 말하는 잔여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다는 사업 손실 또는 간접 손실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간접 손실이라는 이름이 좀 더 와닿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그 사업지 밖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보상한다 해가지고 사업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봤던 영업 손실이랑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간접 손실로 목차를 좀 자세히 그 인식을 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 손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공공의 사업 시행 또는 완성 후 그 시설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사업지 밖에, 사업지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손실 보상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사업지 밖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실을 줬을 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바로 이 논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거는 간접 손실은 헌법 23조 3항, 아까 수업 시간 처음에 봤었죠? 시작 처음에 그 사항에서 규정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밖이라도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익사업법 79조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내가 희생이 돼야지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공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이 당연히 여기서 방금 말한 것처럼 특별한 희생이 돼야 돼요. 단순 사회적 제약으로는 보상 못 받습니다. 그럼 특별한 희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라는 건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협 있죠, 수협 같은 경우는 우리 어민분들로부터 물고기나 이제 수산물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대행하면서 위탁 판매 수수료라는 거를 수익을 얻어서 수협을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뭐 수협에서 은행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건 원래는 이 위탁 판매업을 하면서 그 수수료로 이 수협은 수익을 얻는 게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공유 수면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매립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그쪽에서 어민분들이 물고기를 못 잡게 됐어요. 이제 어민분들이 없게 되면은 당연히 수협도 위탁 판매를 못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공유 수면 매립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수산업 협동조합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된 위탁 판매료 수입은 실질적으로 사업지 밖이죠. 그죠?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 그 공유 수면이 사업지 내고 그 밖에 근처에서 사업지 밖에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쨌든 수협이 앞으로 이제 못 얻게 되는 이런 위탁 판매료 수입은 간접적인 영업 손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보상 자체도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수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수협의 위탁 판매 사업으로 얻고 있었던 영업상의 재산상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손실은 헌법 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간접 손실의 대표적인 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수협 위탁 판매 수수료 간접 손실 보상 대상. 오케이? 키워드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규정은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이 있고요. 만약에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요런 비슷한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특히 7급이나 국회 8급에서 간혹 나오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수용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확장 수용은 원래는 어떤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 구역이 있을 건데 부득이 나중에 중간에 이런 절차 때문에 그 밖에까지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 애초에 계획에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확장 수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또는 사업 목적 달성상 필요한 때에 피수용자 또는 사업 시행자의 청구에 의해서 공용 수용의 목적물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더 어렵게 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용 사용에 대한 수용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용 수용이 아니라 공용 사용입니다. 내가 토지의 주인인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내 땅을 사용하겠대요. 자, 근데 만약에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면 상관없겠지만 3년이 넘어가요. 그럼 나는 3년 동안 사용도 못하고 뭐 보상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에 비하면 그 보상은 충분하지 않겠죠. 또는 토지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의 형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다시 돌려받는들 의미가 없겠죠.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 나의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럼 건축물이라도 사용했어야 되는데 공용 사용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도 사용 못하겠죠. 요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원래는 그 땅은 단순히 공공 사용 목적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수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되고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 앞에 제가 페이지 300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336조에서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똑같은 잔여지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보상이었고 여기는 매수 및 수용 청구입니다. 한번 볼게요. 짜투리 땅이라는 그 잔여지 개념은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토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땅 모양이 이상해졌다거나 또는 내가 실질적으로 아까 100평 중에 30평을 수용당했는데 나머지 70평으로는 땅 가치가 아예 없어요. 땅값도 아예 아까는 뭐 2, 30억이라고 남아있었는데 이건 아예 그런 의미 자체도 없을 때에는 그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나머지를 아예 사달라고, 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야 나머지 이 땅도 네가 가져가야지, 네가 300평 가져가가지고 내 땅에 의미가 없어졌는데 내가 이거 보상받는다고 의미가 있겠니? 보상에도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는 내 땅을 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규정에서도 만약에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좀 애매하게 조문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보면 사업 인정이 있었죠? 그죠? 사업 인정 이전에는 이 잔여지 소유자가 내 땅 가치가 아예 없어졌다. 그럼 사업 시행자에게 내 땅 상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업 인정 이전에는. 근데 사업 인정이 이미 됐다. 그럼 사업 인정 이후에는 그 매수에 대한 협의를 먼저 요청을 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를 해야 돼요. 즉 내가 요청하는 주체가 바뀌죠. 사업 인정 이전과 이후가 바뀝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가능하냐? 사업 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즉 사업 공사가 완료돼 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매수 청구권 아예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그때까지 내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제척 기간이랑 소멸시효를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법에는 사실 그거를 비교해서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 잔여지 매수 청구에는 제척 기간이구나. 언제가 제척 기간? 공사 완료가. 그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제척 기간 같은 경우는 그 의미는 비슷하죠. 그때까지 뭘 행사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없어진 거 똑같아요. 소멸시효랑. 근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장도 되죠. 리스타트가 되죠. 근데 이제 제척 기간은 그런 게 없고요. 또 제척 기간은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스타트점이 시작된다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행정법에서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용어만 여기서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서는 제척기간 개념이 있고 제척기간 언제까지다?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이거를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전 이후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 인정의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다른 그 절차들도 다 바뀌고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매우 크다. 사업 인정 자체가.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여기 최신 판례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1항에 따라서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방금 우리가 매수 또는 수용 청구는 그 땅 주인이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 땅 위에 또는 그 땅에 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땅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거나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사업 시행자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를 계속 존속할 수 있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7급에서 좀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는 성질이 형성권적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내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청구하면 일단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는 효력을 일단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수용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본 것처럼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잔여지 수용에 대해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좀 집중을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9급 시험에 자주 나온 논점은 아닌데 혼자 공부하면 이 논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잔여지 수용 청구를 사업 인정 전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를 하고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청구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잔여지 수용 재결이 됐어요. 잔여지를 수용해 주겠다. 재결이라는 거는 아까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땅 주인이라면 이제 잔여지를 수용 재결하기로 했으니까 땅 주인은 오케이죠. 근데 그 잔여지 수용 재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인 사업 시행자가 아니 이 잔여지 수용하면 안 되는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내려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잔여지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어떻게 불복해야 된다? 그 토지 수용위원회가 결정을 했죠.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그 잔여지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 소송.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6단원에서 행정소송에 항당민기, 취무부라 그래가지고 항고소송 안에 취소소송이 들어가고 항고소송 말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앞쪽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 취소소송 제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6단원을 보고 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앞부분 넣어서 잠깐 볼 겁니다. 그때 다시 소송의 종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지금은 1회독이라면, 첫 회독이라면 그냥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도 들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지 아니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지 그거는 좀 지금쯤이면 다시 제시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좀 개념을 지금부터 비교할 필요가 있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뒷페이지 423쪽에 가지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강의를 듣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어찌됐건 잔여지를 수용해주는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다툰다? 사업 시행자가 다투기 때문에 이럴 땐 피고가 누구고 어떤 소송으로 다투는지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만을 다툰다. 이번에는 잔여지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보상금이 우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게 측정이 됐다. 또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너무 낮게 측정이 됐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만 다툴 때에는 보상금 증감 소송만 제기하면 됩니다. 즉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 그래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름만 지금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제기해야 돼서 각각 뭘 다투냐에 따라서 또 피고가 누구냐,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송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녀지 수용 거부 재결. 이번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짜투리 땅을 수용 안 해주겠다라는 재결을 내렸네요. 자, 그럴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결국에는 내 짜투리 땅을 수용 안 해주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내 목적이 뭐예요? 짜투리 땅을 수용을 안 해주는 게 불복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론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랑 아래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녀지 수용 재결을 다툴 때에는 취소 소송,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녀지 수용 거부 재결을 다툴 때에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렇게 왜 다른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이해하시고 결론 위주로 보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자녀지 수용 거절이 있다. 이 내용이죠.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항고 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긴 합니다.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인데 이따가도 볼 거예요. 형식적인 당사자 소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따가 간단하게는 또 설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목차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생활 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내 땅 자체를, 그죠? 땅이나 건물 자체를 수용당했을 때 그 땅에 대한 보상 내용이었다면 또 중간에 영업 손실 보상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생활 보상이라 그래서 내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따라오는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생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 보상은 새로운 생활 기반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상으로 원상 회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이주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 대책은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해서 이주 대책은 내가 만약에 A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공공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내가 B 구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이주 대책은 내가 A에서 B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러면 B라는 구역에서 거기도 이제 새로운 그 신도시 같은 거를 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가 그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에게 그 신도시 B에 있는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를 내준다거나 하는 그런 걸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주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사 간다고 이사비를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착지로 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제도죠. 근데 어찌됐건 정책적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안 한다?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려해주는 정책에서부터 근거가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 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면 국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할 이런 배려한다라는 표현 자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 법령이나 헌법 규정에서 당연히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판례가 어떻게 본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주대책은 이따 생활대책도 볼 겁니다만은 이주대책은 헌법에서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사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생활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용어를 구분하라는 것 자체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어찌됐건 큰 범주인 생활보상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라는 차원에서 이 용어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생활대책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요. 23조 헌법의 아까 우리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봤던 헌법 규정에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헌재랑 대법원 입장이 달라요. 근데 헌재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역시나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건 헌법상 당연히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기 때문에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예요. 보통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헌마 뭐 이렇게 그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근데 뭐 이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활대책 같은 게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아주 중요한 정당한 보상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내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거나 또 행정청에서 또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거부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헌법상 당연히 보상받아야 될 걸 못 받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법률상, 헌법상 내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못 받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나를 거부한 거는 거부 처분으로 봐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15년도에 국회 8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어렵게 낸다면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뚝뚝 튀어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때문에 저랑 이렇게 좀 제대로 보지만 기출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OX 문제집으로 나중에 기출을 계속 반복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많이 못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의를 듣든 우리 강의를 안 듣든 이런 논점들은 좀 어렵게 나왔다. 사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더 어렵게 꼬진 않아요. 그냥 안 나오는 논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그 해에는 후두도 다 많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 강의를 30강 때, 그죠? 만약에 80강, 90강 때로 보게 되면 이런 논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많이 봐버리면 더 집중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40강 안으로 끝냈을 때 한 번씩 지금 봐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로 한 번씩 회독을 또 한 번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회독은 기출문제집 회독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출문제 회독이 좀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수준에 올랐다. 그럴 때는 기본서를 가지고 또 회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애들 한 번씩 보고 시험장에서 기억해내가지고 맞추면 80점들, 남들 80점 맞을 때 90점, 95점, 100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고 복습하는 시간을 엄청 투자하고 나중에 회독할 때에도 이런 논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절대 비추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주 대책으로 가게 되면요. 아까 이주 대책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내 땅 분양, 내 아파트 분양권을 새로 주는 그 정도 수준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는 강행법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A라는 동네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A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강행 법규입니다. 근데 그 이주 대책을 실질적으로 할지 말지는 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이주 대책을 할지 말지는 국회의원의 재량입니다. 그 두 가지도 좀 구분해야 되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는 법적 의무지만 강행 법규로 법적 의무지만 이주 대책을 할지 말지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어찌됐건 이주 대책을 실시하라고 먼저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입법 정책을 재량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도 법률 규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구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령에는요.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세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나 집의 주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전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이주 대책을 성립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걸 줘요. 근데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주비는 줘요. 다른 데로 갈 이주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입자분들은 다른 그 B 구역에 입주권을 준다거나 분양권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합헌입니다. 헌법에 위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따 판례에서 또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서 그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바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수립할 의무를 지지만 그 이주 대책의 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건 뭔 말이냐? 이주 대책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강행 규정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주 대책을 시행하되 무조건 시행하되
누구까지를 대상으로 할지는 사업 시행자가 재량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죠. 소유자랑 세입자를 구분해 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 안 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있다 했죠. 그리고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사업 시행자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원하면, 누가 원하면? 세입자는 당연히 원하겠죠. 사업 시행자가 원하면 이 세입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재량이고 세입자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찌됐건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까지 넓혀서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근데 잘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되면 그 소유자는 나름 대박이 났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지금보다 다른 데 가지고 분양권을 받게 되면 더 비싼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 대상자 자체 확인 결정이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돼야지만이 내가 다른 지역의 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 확인 결정이 안 됐다. 그럼 나는 분양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나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허가 건물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330페이지에서 무허가 건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은 된다 했어요. 손실보상의 대상. 근데 여기는 손실보상 중에서도 이주대책입니다. 그 두 개 카테고리는 위아래 높이가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손실보상 자체는 반드시 등기상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보상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자라든가 세입자는 제외된다는 거. 아시겠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온 논점이 아니라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아니 저번에 분명 무허가 건물도 대상 된다네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자, 판례가 왜 그러면 세입자는 안 해주냐.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의 근거지 상실 정도가 좀 다르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주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판례의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자기들도 대상자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던 거죠. 근데 합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과 비용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럴 때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좀 보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주 정착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든가 이주 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아까 우리 A에서 B로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B 분양권을 안 받고 자기는 C 쪽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주 정착금이라는 거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 용어, 이주 정착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생활도구 같은 거죠. 그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사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는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단순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사비는 따로 받는다 했죠? 그 이사비를 내놔라 안 내놔라 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그것도 항당민기할 때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 보상에 대한 위자료 규정 같은 경우는 따로 공익사업법에 조문 같은 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빨리 끝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이 5단원을 4개 강의로 끝을 내는 게 맞고요.
이 내용들이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5강, 6강으로 늘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효율적인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1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손실보상의 이용은 당연히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현금 보상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채권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채권은 말 그대로 돈을 받게 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물권 채권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그 A라는 사람한테 나는 돈을 받을 채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채권 보상도 되고요. 물건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걸 사가지고 매수 보상도 가능은 합니다만 원칙은 뭐다? 현금 보상이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손실보상의 방법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원칙이고요. 사전 보상이라 그래서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보상액을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개인별로 보상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또 일괄보상이라 그래서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A 구역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여기도 갖고 있고 저기도 갖고 있고 한 5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5개 구역이 다 보상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토지 소유자인 갑이 한 번에 돈을 주라라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또 상계금지라 그래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 1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잔여지가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함에 있어서 아니 잔여지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그거 빼고 보상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상계하면 안 된다. 상계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50만 원 갚을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나머지 5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상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상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보상의 가격 시점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강의 시작할 때 같이 읽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입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했었죠. 아까 우리 이 부분에서 사업 인정 이후, 그죠? 이전의 협의는 볼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 사업 인정 이후의 협의, 그죠? 협의로 인한 서로 딜이 되면 그때 빨리빨리 끝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간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판례는 사법상 단순 개인들 간의 매매 계약으로 이 협의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 협의 취득하다가 서로 보상금도 결정을 했는데 한쪽이 안 준다. 그럴 때 소송 제기할 때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됩니다. 왜냐? 당사자 간 협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법상 뭔가로 바뀌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법상으로 유효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 기준은 공법상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질 자체가 공법으로 넘어오지도 못하고 넘어오지 않는 한 이거는 사법상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판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효과, 합의가 성립되면 그거는 공용 수용 절차가 그대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성립 확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여러 매매라기보다는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그 다음 이 공공사업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랑 서로 딜이 잘 됐다라는 그 성립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 성립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관련된 하나의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협의의 성립 확인서를 받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성립 확인서를 받으려면 진짜로 그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들이랑 협의가 다 돼야겠죠? 다 돼야겠죠? 그래야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걸 발급을 해줄 텐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진짜 소유자 동의를 받지도 못하고 협의의 성립 확인 신청을 했어요.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런 팩트를 알지 못하고
그 신청을 수리해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해진 그 수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이 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게 되고요. 진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겠죠? 그럼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제3자가 내 땅을 동의해가지고 수용이 됐대. 그럼 당연히 다퉈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수리 행위가 누구의 수리 행위? 토지수용위원회가 성립 확인을 해준 그 수리 행위를 가지고 위법함을 주장해서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고 그럴 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내용,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위의 판례가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이 되기 때문에 원시 취득의 효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위법하지만 않다면, 그쵸? 위법하지 않고 진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성립 확인 수리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원시 취득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익사업법상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절차는 뭐였어요? 사인 간의 협의였죠. 그 협의가 안 됐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니네 협의가 안 됐어? 가져와봐. 누구 말이 맞는지 결국 돈 싸움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보상금 봐가지고 수용위원회가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 결정이 바로 재결이라고 했었죠. 수용 재결. 그 재결이 바로 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결은 협의 불성립, 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립을 갖습니다. 아까 형성적은 그 자체로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지금 누구랑 누구랑 다투고 있어요? 사업시행자랑 토지 소유자랑 다투고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사업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안 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어찌됐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1년 내에 반드시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강제 철거도 하고 속임수 써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사업 인정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들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어찌 됐건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공공사업으로 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보상을 받아야겠죠? 근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그 즉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뭘 거쳐야 돼요? 반드시 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따가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 안 해줬을 때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의 재결이라는 걸 한 번 더 받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의 재결은 행정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건 거친 다음이에요. 전제는 무조건 이걸 거친 다음입니다. 근데 이의 재결이라 그래서 이의 신청 가지고 이의 재결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했죠. 행정심판. 그거는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소송은 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잘 구분하세요. 이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제가 한 말 좀 더 어렵게 적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재결 신청의 청구입니다. 방금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바로 재결의 신청이었죠. 근데 신청을 직접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청구를 하는데 신청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했어요? 사업시행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에는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야, 너 빨리 재결 신청해줘 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직접 신청을 못하니까.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으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거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은 못해도 결론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60일 내에 재결 신청 안 하면 나중에 보상금의 가산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사업시행자가 이런 청구를 받아놓고 지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 그때는 나중에 해당 기간 동안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최신 판례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정말 약간 좀 어렵게 낸다 하면은 어쨌든 조문 내용이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기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토지수용위원회는 당연히 재결을 내릴 때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재결의 기간은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결을 반드시 내려줘야 된다는 조문도 있고요. 재결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재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손실보상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이 두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금액보다 더 높여가지고 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내용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는 자기들끼리 원래는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수용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는 자기들끼리 다시 또 협의해가지고 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판례긴 한데요. 어찌됐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수용 청구를 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판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의재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행정심판을 6단 나가서 공부하겠지만 이 단어 말고는 보통 어떤 재결 나오면 그 재결 자체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수용재결이라는 하나의 그 재결의 앞부분, 이의재결 앞에 수용재결, 수용재결은 어떤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게 더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재결이 두 개여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의 재결이구나 라는 개념만 잡고 가시면 나중에 좀 복잡하더라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간다 했어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했습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그 수용재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불복할 수 있다 했고 그때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게 되면 이의재결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의재결로도 내가 만족을 못한다. 그럼 또 행정소송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절차 잘 기억하시고요. 이 불복 밑에도 행정소송 갈 수 있고 이의재결 거치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며 임의적 절차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의신청을 거치고 소송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이의재결을 받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받았다. 그럴 때는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의신청 기간은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해야 됩니다. 수용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정말 어렵게 나오면 숫자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죠. 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의재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이제 확정이 되면 당연히 확정 판결로 보고 그 자체가 집행력이 있어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이의재결을 받고 양 당사자 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넘어간 거죠. 그 기간이. 근데 보통은 여기서도 만족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소송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항당민기할 때 그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감소송이라 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소송부터 볼게요. 자, 소송의 대상은요. 우리가 이의재결을 거치고 왔다 하더라도 그 이의재결을 만족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다툴 대상은 원처분입니다. 첫 번째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던 그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행정심판에서 받은 그 재결 가지고 그 재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물론 여기 예외적으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재결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원처분인 수용재결, 그죠? 우리가 수용재결로 먼저 결정을 받고 그거에 불복해서 이의재결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아니라 그 전에 처분이라 볼 수 있는 수용재결을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형광펜이에요. 잘 구분하시고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재기권자는 이제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너무 높게 가격이 측정됐다. 토지 소유자는 너무 낮게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이 결정됐다. 그럴 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피고는 수용 재결을 한 토지 수용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죠. 그리고 피고도 이의 재결을 한 게 아니라 수용 재결을 한 토지 수용위원회예요. 아시겠죠?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내린 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쌍쌍으로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제소기간도 숫자 가지고 감옥 장난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수용재결만 거치고 이의재결을 안 간 겁니다. 그럴 때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게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원칙의 그 90일과 1년, 90일과 180일.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혹시 이제 두 번째 듣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수용재결을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된다. 근데 이의 신청을 거쳤다. 그럼 이의 재결을 받았겠죠? 그럼 이의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는 60일입니다. 좀 더 빨라요. 90일, 60일 구분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다퉜습니다. 60일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나는 행정소송법상 이의 재결도 90일로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공익사업법에 법률 규정이 60일 내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토지 수용이 그럼 스톱되냐? 그 절차가 스톱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의신청을 하든 내가 행정소송 제기하든 상관없이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토지 수용 절차는 절차대로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 주십시오. 제가 정보표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위에가 집행부정지 원칙이고요. 아래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논점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소송으로 가야 되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목차도 이렇게 바꿔드렸고요. 아까 앞에서 본 판례랑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지만 이의 재결은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가도 된다. 그죠? 그건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시고 복습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가 소송도 있다 했죠. 어쩔 때? 단순히 보상금만 다투겠다라고 했을 때는 항고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보상금 증가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사실 이제 423쪽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왜 그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냐? 그냥 당사자 소송이라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 소송의 특징이요. 우리가 이제 항고소송,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원고 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소송은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처분청은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원피고가 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왜 형식적이냐? 실질적으로 다투는 거는 보상금이죠. 보상금은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되게 처분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거는 처분성과 비슷한 걸 다투지만 원피고는 민원인과 피해자와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좀 약간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423쪽 가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만을 청구하는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여기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재결해야지 항고 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관련 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걸 빼버렸다. 그럼 마치 뭔가 그 절차상을 다투기 때문에 항고소송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상 항목이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보상금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상금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7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누구라 했어요? 만약에 원고가 토지 소유자다.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고요. 반대로 사업 시행자가 원고면 토지 소유자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제소 기간은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 재결은 60일. 앞에서 봤던 내용. 입증 책임은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원고가 더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하는 거고요. 뭐 원고가 누구겠어요? 토지 소유자겠죠? 그럼 돈을 또 깎아야 된다.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각각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보상 항목을 하나의 재결로 심리를 했다면 그 일부에 관해서도 불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간혹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하자의 승계 우리 137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게 되면은 그 뒤에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앞에 거를 다툴 수 있다는 거. 하자 승계 기억나시죠? 원래 원칙은 그 절차가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쭉쭉 갈 때만 하자가 승계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비록 각각의 절차가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나 수인 한도를 넘는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인정해줘야 된다. 1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목차입니다.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박해 제도.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생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수용 유사 침해입니다. 그렇죠? 손해전보 제도의 흠결과 보완이라고 해서 수용 유사 침해. 우리가 손해배상, 국가배상, 손실보상이 아니라 약간 그 수용과 유사한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위법한 공용침해인데 약간 수용 유사해요. 근데 원래는 위법하면 뭘로 가야 돼요? 국가배상으로 가야겠죠. 근데 어찌됐건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판례에서 잠깐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도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는구나. 수용 유사 침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용적 침해도 있습니다. 용어가 좀 특이하죠? 수용적. 이거는 의도되지 않은 침해가 발생한 거죠. 우리가 그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의도를 하죠. 합법적인 공공사업을 의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침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도입 여부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희생보상 청구권입니다. 우리가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재산상 보상을 지금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명, 신체 등 비재산적 법익입니다. 근데 개별법상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라든가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중에 마지막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합니다. 앞에 애들보다는. 자, 공행정작용에 위법한 상태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주체에 대해서 그 위법한 상태를 이거는 이 상태를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서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좀 해주라 라는 청구고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 판례도 민사소송의 대상을 보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단원이죠, 5단원. 5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문제 나오는데 논점이 어렵기 때문에 기출이 좀 많이 나온 부분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 좀 어려운 부분들은 기본 강의 들을 때 이해하시는 걸로 충분하고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다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서 반드시 다른 단원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단원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5단원 마지막 강의 복습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6단원만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잔소리를 좀 해드리자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하라. 이거는 약간 그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책상을 봤을 때 이제 성격에 따라서 평소에도 되게 깨끗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시험 공부를 막 했을 때는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는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좀 잘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야지 내가 거기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공부가 잘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복습을 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책상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쓰레기통을 좀 비우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자리를 앉을 때 되게 기분이 상쾌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작은 걸로부터 실천하는 나의 집중력 높이기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옛날에 진짜 공부할 때 사실 뭐 이어폰 같은 거 잠깐 내려놓고 뭐 과자 같은 거 잠깐 먹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 책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이 최소 반경 말고는 더 이상 뭘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책 열고 필요한 부분만 깨끗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닦지도 않거든요. 휴지 같은 걸로 닦더라도 딱 그 부분만 닦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먼지도 쌓이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지저분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저분하다고 공부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부터 고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내 자신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 선생님의 이런 마무리 멘트 때문에 다음날 아침 왔을 때 되게 깨끗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요. 그날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좀 상쾌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집중도 좀 잘 되는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들 공부 안 될 거다, 공부 못 할 거다, 합격 못 할 거다 이런 건 정말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강의를 듣고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합격의 결과가 바뀌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씩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설명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두 달이 됐을 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을 만큼 성적이 많이 오른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오랜만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하다가 좀 복잡하고도 좀 어려운 걸 실행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괜히 제가 하라는 걸 공부 말고 하라는 걸 통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도 저도 원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아주 단순한 것부터 내 생활이라든가 바뀜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런 공부 성적의 향상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하나라도 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되게 사소한 걸로 좀 기분이 좋아지고 사소한 걸로 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또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잔소리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는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강의 1시간 20분짜리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